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일 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이 또 시작되었죠. 한일 역사상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 중에 한 상황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자로 풀이를 했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라 그랬죠? 네, 종교학자도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죠? 요거는 시기라는 글자고 이건 질투라는 글자죠. 세아말 시자입니다. 세아말 시자라는 것은 개견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풀을 청자가 들어갔습니다. 섯을 푸른 개 이런 말 하죠.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인데 내가 늘 밥 주던 개인데 옆집 개를 이뻐하면 이 우리 집 개가 이 그냥 온 털이 곧습니다. 그래서 곧장 저 상대방 이쁨을 받는 개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아말 시자는 누군가 다른 누군가를 더 이렇게 떠받들었을 때 한쪽이 무시당하겠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 시기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꺼릴 기자죠. 마음에서 이제 저 상대편을 이쁨 받는 칭송받는 쪽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해지면 해코지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어서 지금 누가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까? 한국도 시기를 합니다. 일본을. 최근에 일본이 목리를 피우는 것은 일본이 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일본과 한국의 국력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986년도에 처음에 제가 일본 갔을 때 일본의 국민 소득이 그 당시 한 3만 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한국은 10,000불이 아마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럼 10,000불이 됐다 할지라도 3대 1이면 인구가 약 3배 많으니까 한국과 일본의 국력차는 9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5,000불이었다면 18배가 납니다. 3,000불이었다면 30배의 국력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본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30배나 국력 차이가 나는데 뭔 경쟁 상대입니까? 그런데 점차 한국도 지금 3만 불 넘었죠? 일본이 지금 많아봐야 4만 불일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금 국력차는 3배밖에 안 벌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전혀 게임이 되지 않았던 일부 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과 대등하거나 추월을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쯤 한국을 좀 눌러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일본의 소위 그 지도층들이나 또 경제계 일부 우익들 갖고 있을 겁니다. 마치 일본이 한때 80년대 말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고 미국을 곧 추월할 것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눌러버려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을 일본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일본의 아베가 목리를 피우고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외에는 시기 질투 외에는 특별히 뭐 생각해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한국과 북한이 이제 그 관계가 좋아지면서 한국이 일본을 거의 제외하고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계만 중요시 여기고 일본과 사실은 어떤 뭐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고 완전히 일본을 열애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기 질투심을 가질만 해요.
이 시기 질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질자는 여자 여자 플러스 병질자예요. 여자의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질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질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죠. 남자의 질투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죠? 질투는 돌을 맞아서 죽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과거에는 아주 안 좋은 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질자, 질병할 때 병질자입니다. 그 시기 질투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의 역사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나 뭐 언급할 수 있는데, 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종교 철학이 제 전공이 종교 철학에 가깝습니다. 성경에 대한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사울왕 들어보셨죠? 다윗왕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왕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왕은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어서 왕으로 이제 발탁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물인매라고, 물매질이라고 그럽니까? 물인매, 이 고무줄 같은 이 줄에다가 여기 돌을 하나 딱 끼워가지고 휙 돌리다가 한쪽을 팍 놓으면은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동물이든 뭐 상대방이든 이렇게 맞추는 물인매라 그러는데, 이 다윗이 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키우던 그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인매질을 어릴 때부터 아마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거인 골리앗을 자기보다 훨씬 큰 약 3m 이르고, 그러죠? 3m 이르고 키가, 이 갑옷 무게만 거의 다윗 몸무게에 육박하는 그 갑옷 무게를 갖고 있었던 이 거인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절절매고 있었어. 이럴 때 이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 물인매로 던져버렸는데, 이 골리앗이 여기에 정통으로 맞아버려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총애를 잊게 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점점 더 이제 지략, 용맹 이런 것들을 이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왔더니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죽이거나 했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인다. 이 사울이, 야, 내가 정말 사람 잘 봤구나, 신하를 잘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 뻑 가버린 거예요. 이제 열등감이 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도 던지고 막 그랬었죠. 자, 이 사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기가 총애했던 신하를, 전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 칭송에 그만 열등감이 작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이 더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이제 견디기 힘듭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일본이 지금 한국이 급성장하고, 만약에 한국과 북한이 정말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순식간에 일본을 따라 넘길 것이다. 절대 한국과 북한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도에서 한국을 좀 눌러주고
북한과 한국과 사이가 잘 되는 것을 좀 어떻게든 방해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베의 목리가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도 시기가 있어요. 우리는 뭔 시기가 있느냐? 한국을 지배한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면 완전히 망해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정도만 됐어도 일본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안 갖는데, 우리는 일본하고만 무슨 스포츠 시합이 있으면 스포츠 자체의 즐거움보다도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죠. 이것도 일종의 우리는 맞은 쪽이죠. 이건 때린 쪽입니다. 때린 놈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맞은 놈은 못 잊습니다. 우리가 일본인데 맞았잖아요. 심하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지금까지 못 살았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거의 아시아에서는 선두 주자였잖아요. 일본한테 배 아프죠,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치할 때, 물론 이제 경쟁 상대니까 좋아하지만, 특히 더 이제 일본을 이길 때 더 좋아하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양국 간에 다 시기 질투가 있어요. 경쟁심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 일본 쪽에는 진정한 사과나 사죄가 안 되고, 우리 한국 쪽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한자는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글자입니다. 이게 그림 글자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솔사자는 솔사자잖아요. 솔사자 어디에다 씁니까? 관역에다가 써야 되겠죠? 관역에다 써야 됩니다. 이게 관역입니다. 화를 여기에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역을 본뜬 글자가 이 적중하다 할 때 이 글자입니다. 적중이죠, 적중. 이 흰백자가 바로 여기고, 요것이 이 항아리나 술병에서 한국자, 국자죠, 이게? 국이작자. 한국자 딱 떠냈을 때, 이 표시입니다. 요 표시가 있죠. 이게 관역입니다. 관역에다가 화를 쏠 때는 우리가 관역을 향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문이 붙으니까, 말을 어디에 써야 돼요? 관역에다가. 이 관역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심장에다가 사죄를 받아야 되는 쪽은 우리잖아요. 일본이 우리인데 죄를 지은 거잖아요.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딱 뺏어 먹었고 위안부 데려가고 하여튼 그러니까 사죄는 과거에 한국에게 행했던 만행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적중시키는 말을 했느냐? 이게 살해할 사, 사죄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활도 이 관역에 써야 되듯이 사죄의 말은 이 관역에다 써야 됩니다. 관역은 어디요?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진정한 사죄의 말을 할 때 그게 이제 적중시키는 말인데, 지금까지 일본의 역사가들이나 특히 정치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사죄할 때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말을 한 번도 안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를 받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 사죄의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저게 진정한 사죄인지 사과인지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이러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용서해야 될 입장입니다. 일본이 진정한 사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의 용자는 이게 얼굴 용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용서할 서자입니다. 얼굴 용자는 계곡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그랬죠? 예. 골곡자입니다. 여기 집입니다. 골곡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는 곳이 골짜기의 특징이죠. 이 골짜기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대자가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여유일 할 때 여유 유자죠. 그러니까 용서란 넓은 집이에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집입니다. 창고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잘 나가고 힘있고 이러면 용서하기도 좀 편해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서할 용자인데 모든 것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골짜기에는 깨끗한 물도 내려오고 더러운 물도 내려오고 바위도 자갈도 막 굴러내려옵니다. 골짜기로 막 다 모든 게 비가 많이 오면 골짜기로 한꺼번에 다 쏠려요. 그래서 골짜기 넓으니까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사죄 말을 했나 진정성 있는 말을 했냐 따지지 않고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이 용서와 같이 사용되는 말이 관용이란 말이 있죠. 이 관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게 산짐승 뭐 노루 한자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서 길을 잃은 짐승인데 길 잃은 짐승을 우리 집에 받아주는 것. 이 길 잃은 짐승이 상징하는 남의 집에서 탈출한 종일 수도 있고 저쪽 나라에서 도망쳐온 어떤 적국의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이 안 좋아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받아주는 게 이게 관용이에요. 우리 식구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적군의 신하도 부하도 죄 짓고 도망온 놈도 받아주는 게 이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받아주는 게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쪽은 우리인데 이 사람들이 말을 곱게 안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죄의 말을 진정성 있는 사죄를 안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한국 사람이 힘든 거죠. 용서하다 할 때 서자는 이게 용서할 서자잖아요. 이 같을 여자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하려면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이제 사죄했어요. 불쌍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래 내가 너를 지금까지 뭐 하여튼 뭐 나인데 100배 1000배 빚을 졌지만 다 없던 걸로 해주겠다. 너랑 나랑 이제 같이 가자. 같은 마음이 된 거죠. 뭐 누가 상전이고 누가 빚진 자고 채무자고 채권자가 아니야. 이제 동등하게 된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진정성 있냐 없냐 따지기 전에 용서한 걸로 치면 그러면 이제 양국 관계가 전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력이 더 좋아져 가지고 일본하고 대등해지거나 하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이게 좀 더 쉬워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일본보다 경제력에서 좀 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한국과 북한 사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쪽보다는 이간질하거나 나빠지게 하는 쪽으로 여전히 꼼수와 꽁수를 쓴다고 생각하는 한은 가깝지만 먼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과 한국은 절대로 가까운 사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지정학적인 위치상 가까운 나라끼리 친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한자를 보더라도 사죄라는 것이 뭔 말인지 아셨죠? 적중시켜야 될 말이고 용서라는 것도 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이 다 이런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일본인데 가서 자 당신네들은 한국민의 마음속에다가 말을 안 했지 않았느냐. 한국민의 마음속에 말을 해라. 그 관역에다 말을 해야지
무슨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을 누가 해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 한국에 와서는 야, 일본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진정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다 받아들이라. 그냥 대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라. 이렇게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인데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고 한국이 일본인데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고 제3국의 어떤 정치가가 도량이 넓고 해안이 있는 정치가가 양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조언을 해야 되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언을 하는 정치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뭐 지명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자는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도 한자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나 사태들의 현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 글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과 일본은 앙숙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마음속에는 앙금도 있고 서로 그럴지 모르지만 이웃 간에 사실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가 훌륭한 위대한 정치가가 나서서 두 나라가 최소한 겉으로만이라도 싸우지 않고 좀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손을 좀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좀 나타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